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환경법 강의를 하게 된 박대영 변호사입니다. 네. 환경을 생각하면 저도 편한 옷을 입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인지 뭔가 양복을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입고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더워 보인다고.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 인터넷 강의를 올려야 돼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도 추리닝을 입고 하고 싶은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환경법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뭐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환경피해 공법상 구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다들 뭐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모르시는 내용은 없을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여기 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채점을 하면서 좀 방향을 설정한 건 단순히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설명을 좀 넘어서 어떤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답안지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어떤 데 좀 포인트를 두고 작성을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어디랑 연결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하려고 합니다. 뭐 그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네, 어쨌건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보니까 뭐 워낙에 다들 뭐 실력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첫 번째를 보면 환경법의 기본에서 1강 변호사 시험에서의 환경법, 2번 환경법의 기본 개념, 3강 환경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변호사 시험에서 환경법이 어떻게 나오냐. 사실 환경법이라는 거는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아마 뭐 올해는 그러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뭐 몇 개 법률이 시험범위에 추가될 수도 있겠죠. 추가될 확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건 환경법 9개 법률, 이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법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법 시험은 2시간 보죠. 160점이고 2시간 보통 보면 답안지를 이렇게 총 8페이지 채우는데 부족하신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셔서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도 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항상 채점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2시간 동안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뭐 8페이지를 좀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제가 또 한 번 놀란 거는 설마 또 이러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이거는 지금 강의랑 뭐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만 1문하고 2문 답안지 따로 있잖아요. 그럼 1문 답안지에 1문 답만 쓰고 2문 답안지 2문 답만 써야 되는데 1문 답안지에 2-1 칸이 남으니까 2-1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빵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럼 빵점이잖아요. 그렇게 쓰신 분이 12분 제가 채점을 했는데 2분이 계셨으니까 무려 6분의 1, 약 17%. 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마 변호사 시험 보러 가셨어도 이러진 않겠죠. 모의고사라서 그냥 이러셨다고 믿고 싶은데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안지 작성할 때는 처음에 아예 1문의 1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써야지, 1문의 2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써야지, 1문의 3은 여기서 여기까지 써야지 하고 다 나눠놓고 풀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써버리면 빵점 나와서 꽈락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몇 개 잘 못 써서 틀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정말 1문 답안지 2문 쓰시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항상 큰 문제 2개, 작은 문제 3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뭐 앞으로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법 시험 범위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존법까지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 3개를 묶어서 많이 하고요. 토양 폐기물 2개를 묶어서 많이 하고 환경분쟁조정법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환경정책 기본법이나 자연환경보존법은 크게 많이 우리가 시험에서 뭐 이렇게 나올 만한 내용이 많이 없고 환경영향평가법과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고, 잘 아시겠지만 대기, 수질, 소음 하고 토양, 폐기물. 글씨를 정말 못 쓰네요. 자, 대기, 수질, 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염물질이 나오면 한 번에 쫙 하고 퍼져 나가잖아요. 멀리. 그래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만큼의 대기 오염이 발생했는지, 얼만큼 수질 오염이 발생했는지, 얼만큼의 소음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항상 대기나 수질 오염이나 소음이 발생되는 곳 근처에다가 측정기를 달아놓고 계속 꾸준히 측정을 하죠. 대기, 수질,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오염물질이 멀리 퍼져나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셋은 성격이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규정을 해놓은 거, 어떻게 감시를 하고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정화를 할 건가, 이런 거의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3개를 묶어서 많이 하고요. 토양하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대죠. 폐기물은 그 자리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우리가 폐기물을 제대로 치운 건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하는 폐기물이 문제니까요. 토양 같은 경우도 땅이 막 이렇게 붕둥둥 떠다니진 않잖아요. 보통은 일부분의 땅들은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폐기물하고 토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성격이, 오염의 성격이 대기, 수질, 소음과는 다르게 이 둘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많이 합니다. 왜 강의를 하거나 책들을 보면 이 3개 묶어서 하고 이 2개 묶어서 하는지, 이 정도는 그래서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환경법과 관련돼서 법무부가 환경법 시험 범위로 지정한 9개 법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법, 예를 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유지 청구, 아니면 행정소송, 이런 거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적구제의 경우에는 거의 지금까지 출제된 걸 보면 행정소송하고 국가배상이 거의 다였죠.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이 출제된 게 거의 다였지만,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은 어렵고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사적구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해배상 청구나 유지 청구가 출제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개별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문 찾아서 적는 유형의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법과 관련된 판례라든가 아니면 학설, 이런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개별법에 대한 판례나 학설을 알아야 되는 시험 범위는 몇 개 안 돼요. 환경영향평가법, 그 다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 대기환경보존법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조금만 나오죠. 뭔가 권리 의무 승계와 관련된 일부 판례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나온다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토양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이 정도가 판례나 학설을 좀 알아야 되는 시험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조문 찾아서 적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조문 찾아 적는 걸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럼 환경법 조문들은 좀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보시겠죠? 네.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법조문 녹음해가지고 틀어서 막 이렇게 길 가면서 두둥칫하면서 막 듣고 다니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시겠죠, 잘?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환경법 조문 찾는 게 어려운 이유는 환경법 조문들을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한두 번만 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업하면서도 중요한 조문들은 한두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법조문을 찾아 적는 유형과 뭐 법률 지식을 요하는 유형이 나오는데, 법률 지식 요하는 유형에서 유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토양, 그 다음에 폐기물,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요 셋이 제일 판례가 많기 때문에 제일 다툼도 많고, 제가 지금도 폐기물 관련된 사건을 2건 정도 하고 있는데, 폐기물은 유독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배출부가금이나 대기나 수질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배출부가금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행정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를 잘못해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에 그걸 되게 끝까지 다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내가 폐기물이네 아니네, 이게 적법한 게 처리한 게 맞네 아니네, 이런 걸로 끝까지 다툰 경우가 많아서 폐기물이나 토양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쪽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구제에 관한 유형은 제가 좀 이따 볼 거라서 어차피 크게 문제될 건 크게 지금 당장 설명해야 될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딱 두 가지 유형이 지금까지 보면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형은 A라는 뭔가 기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A라는 기업이나 이런 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할 행정청인 B한테 허가 신청을 하죠. 혹은 신고를 한다거나. 그래서 허가가 됩니다. 허가 처분이나 신고 수리 처분이나 이런 게 돼요. 그런데 요 동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인 C, D, E가 보니까 요거는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사업인 거죠. 왜냐하면 환경에 뭔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요 허가 처분이나 신고 수리에 대해서 취소 소송 등을 하는 거. 이번에도 나왔죠. 모의고사도 이런 게 무효 등 확인 심판, 무효 등 확인 소송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해서 B한테 허가를 받았는데 그 근처 주민들이 그 허가에 대해서 다투는 거.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A가 뭔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 같은 거 운영해서 막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죠. 근데 이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 때문에 C, D, E가 그 동 근처에 사는 주민들인데 오염물질 때문에 내가 아파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뭔가 이 오염물질 배출을 갖다가 막아달라라고 관할 행정청인 B한테 요구를 하죠. 막아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B가 아니 이거 쌩 깐다거나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거부를 한다거나 무시나 거부를 하죠. 이런 경우에 어떤 B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B의 무시나 거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건 행정쟁송은 아니고 그냥 공적 구제에서 또 공법상 구제라고 이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오는 거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영조물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총 나오는 유형 자체가 이렇게 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환경법에서 공법상 구제로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서요. 맨날 이런 문제들을 갖다 사실관계만 조금씩 바꿔서 내죠. 이번에 모의고사에도 보면 이거 나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모의고사나 아니면 시험 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무시나 거부 행위에 대해서 이런 거 나왔었고. 그래서 맨날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런 유형에 대한 답안지 적는 딱 목차나 이런 요령만 딱 잡아두시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사법상구제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아니면 유지 청구 거의 이거 두 개만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할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단지 사법상구제 관련된 문제들은 이번에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민법 750조로 갈지 756조를 갈지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44조로 갈지 아니면 토양환경보존법 10조로 갈지 이런 어떤 청구권에 기해서 청구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법 문제의 접근 방법하고 제가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조문을 찾아서 적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나오는 게 행정청이 뭔가 일단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조문 찾아 적는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행정청은 무슨 법상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각 개별법별로 행정청이 사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갖다 정리를 해두고 법전 한번 봐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건 그렇죠. 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 같은 경우에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라든가 33조 이하의 규제
규정들이라든가 뭐 비산먼지 규제, 뭐 휘발성 유기화물 규제, 운행 차량 규제, 제작 차량 규제 뭐 이런 법령들을 갖다가 한 번씩 봐두시면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개별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라고 나왔는데 이런 건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식이 필요한 거라고 하면 정말 판례 몇 개 안 되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다만 판례 의미만 아는 것보다 표현을 그대로 외워서 쓸 수 있으면 더 좋게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판례 의미를 알아두시면 그것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A라는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요. 이번 문제를 예로 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게 지금 어쨌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 이 결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좀 판례 결론 이거요. 자, 그러면 이것만 쓰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인 거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에 그렇게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이나 이런 취지, 입법 취지를 보면 단순히 국가적으로 공적인 어떤 환경 보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도 보호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주민들한테는 그런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써놨어요, 판례가.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써주시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겠죠. 아까 그냥 이 결론만 쓴 것보다 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주민들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까지 써주면 그리고 그 표현까지도 그 판례에 나와 있는 거에 비슷하게 쓰시면 뭔가 교수가 채점할 때 가산점을 준다거나 좋은 인상을 받겠죠. 오, 얘는 정말 잘하는데?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다른 문제에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다른 문제 채점할 때도. 그래서 판례를 보실 때는 결론만 아는 것보다 내용까지, 의미까지 아는 게 좋고 의미까지 알면 표현까지 뭔가 중요한 판례들 몇 개인가 외우고 있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 로스쿨 나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끔 보면 판례를 써도 자기 생각을 안 썼다고 감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변호사 시험 채점하면서 그러시진 않을 테니까요. 자, 어쨌건 판례 의미만 아는 것보다 확실히 그러니까 판례 결론만 아는 것보다 그 이유를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번에 보면 뭐 수인한도 관련해서 참을한도라고 요새 하는 그 부분은 다들 뭐 이렇게 잘 쓰셨더라고요. 내용들에 대해서. 네. 자, 그다음 환경법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이나 청구권들은 뭐 익혀두시는 게 좋고, 네, 뭐 어떤 행정소송, 행정심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영조물 책임도 뭔가 좀 다들 빠뜨리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3분의 2 정도가 영조물 책임 아예 쓰시질 않았어요. 12분 전 답안지만 채점을 했으니까 4분만 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영조물 책임 아예 거론을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어떤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숙지를 해놨으면 빠뜨리지 않을 만한 내용인 거고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답안지 쓸 때 항상 행정소송만 쓰기 때문에 까먹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 소송법적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행정심판이라든가 환경분쟁 조정도 언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잘 숙지를 안 해놓고 이게 마음속에 의식을 안 하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 그냥 행정소송에서 취소심판이나 뭐 무효등 확인심판 뭐 이런 것만 쓰고 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평소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행정심판으로 해서 뭐 취소심판이나 무효 확인심판이라든가 아니면 의무이행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평소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개 나오는 중요한 쟁점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공법상 구제하는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봐보시면 사법상 구제 문제의 접근 이렇게 나오는데 목차 다 해보면요. 사법상 구제 문제 유형은 크게 손해배상하고 유지 청구가 나오는데 손해배상의 경우에 쟁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이 쟁점들이 좀 우리가 자세하게 서술해줘야 되는 쟁점들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나 수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연성 이론이라든가 신개연성 이론이라든가 뭐 역학적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경우가 많죠. 근데 소음진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왔던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는 소음진동이나 뭐 토양, 폐기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뭐 이게 여러분들이 뭐 판례를 많이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음진동이나 뭐 토양이나 폐기물 같은 경우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판례들은 별로 없고 주로 이런 게 서술되어 있는 거 보면 대기나 수질 이쪽 시험 문제로 나온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소음진동은 특히나 문제되는 게 보통 뭐 위법성, 수인한도 그 다음에 뭐 위험의 접근 이론 이번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토양은 뭐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토양은 뺍시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뭐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 자체가 거의 나온 적이 없죠.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작년에 나왔었던 그 판례나 그런 거랑 관련된 몇 개 중요한 판례들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도 어떤 부분이 이제 중요 쟁점인가가 달라지는데 사실은 그래서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 수인한도 부분이 훨씬 중요한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면 답안지에 수인한도는 한 4줄 쓰고 인과관계만 한 30줄 쓰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러면 뭔가 그 인과관계를 썼다고 해서 감점이 되진 않지만 그만큼 수인한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분쟁 유형별로 어떤 쪽에 좀 더 포인트가 가는지 대기나 수질 쪽은 인과관계가 좀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곳은 많은데 내가 과연 그곳 때문에 피해를 받았는 게 맞는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근데 소음진동은 그 일으키는 데가 공항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뭐 어디 주변에 뭐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누구나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인한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푸셨을 때 아마 기억이 나시는 게 이상하게 소음진동 문제들은 항상 그 기준표를 주죠. 뭐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이라든가 소음배출 아니면 소음진동기준법상의 배출기준 뭐 이런 걸 주죠. 그런 걸 가지고 특히나 인과관계, 위법성이나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이번에도 웩프를 줬죠. 문제에서 공항에서 이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가, 그 다음에 사법상 구제 문제에서는 어떤 청구권으로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가,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지 청구 같은 경우에는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요새 지금까지는 거의 문제 자체에서 준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그냥 제가 봤을 땐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가 해서 거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 청구까지도 언급을 하는 걸 유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유지 청구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오염물질은 소송 중에도 발생을 하고 소송이라는 게 특히나 환경소송은 짧아도 2년, 3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오염물질 다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지 청구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뒤에 보면 맨날 제가 하는 얘기인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네, 환경법이 과연 학습량이 많지 않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때 환경법 되게 인기 좋았을 때는 뭐 지금도 인기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뭐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인기가 좋았는데 뭐 점점 교수님들이 어려운 걸 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좀 쉬운 걸 내시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건 그렇고요.
뭐 변호사로서 얘기를 하면 환경법 사건은 정말 하고 싶은데 하게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도 다 해봤자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의외로 이렇게 환경법 같은 경우는 사건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밥 벌어 먹는 데에도 과연 도움이 될까? 여러분에게 차라리 뭔가 세법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세법은 시험이 어렵나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법 자체는 되게 민법이나 행정법하고 연결해서 공부할 것도 많고 의외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내용 자체가 한번 뭐 하시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은 맨날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들은 절대 꽈락 안 나오게 채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꽈락이 나잖아요. 그냥 언젠가 꽈락이 좀 환경법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막 소문이 안 좋게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본인들도 느끼시는 바가 있으니까 이번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법에 대해 우울한 얘기를 했고요. 자, 환경법의 기본 개념, 그래서 환경법의 체계 뭐 이렇게 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단 모든 환경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처럼 작동을 하고 있고 그 환경법과 관련된 구제법으로는 이번에 환경피해 보상 및 뭐에 관한 그 뭐죠 구제에 관한 법률,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네. 환경 오염 피해 뭐에 대한 뭐 구제에 관한 법률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게 생기면서 환경 피해 구제에 관한 어떤 이제 기본법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들어오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경우에는 이 법을 기초로 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지금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걸 쓸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말고 뭔가 이런 걸 좀 더 묶어서 환경법의 어떤 기본법처럼 좀 더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생각들도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자연환경관리,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요. 자연환경보전법은 사실은 내려면 낼 수 있는 건 많은데 지금까지 안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연환경보전법 보면 되게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 방법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특히나 뭔가 뭐 경관보호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쓸만한 건 많은데 이게 지금까지 안 나왔던, 제가 봤을 때 거의 많이 안 나온 거의 유일한 이유는 이것만 갖고 80점짜리 문제를 못 만들어서 그래요. 이걸로 뭐 40점짜리 문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조문 찾아서 적는 거. 근데 뭐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는 뭐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태보존지역이라든가 이런 관련해가지고 조문 찾아서 적어야 될 쟁점은 되게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뭐 그냥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만 있을 순 없고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영향평가법은 워낙에 많이 나왔었으니까 아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환경보전법,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호에 관련돼서 대기환경보전법 소원진동관리법이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그 다음에 환경문쟁조정법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환경법의 연역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게 책을 쓰려고 써놓은 거라서 이런 걸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서 썼는데 시험엔 뭐 나올 일은 없겠죠 이런 게. 그 다음에 뭐 환경법의 기본 원칙, 이것도 뭐 사실 시험에 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그 뭐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래도 뭔가 이런 거를 연결해서 얘기를 뭐 하면 뭔가 좀 가산점을 1점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들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조문은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한 걸로 뭐 그런 원칙에 따라 생각해 볼 때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근데 뭐 여러분 뭐 이런 거 답안지 1점 맞으려고 쓰면 팔만 아프죠. 굳이 뭐 이런 거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간단하게 뭐 알아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법의 일반법과 다른 원칙을 보면 환경법은 일단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후의 어떤 손해배상보다도 예방에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방의 원칙,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실제로 일으킨 원인자가 뭔가 자신의 어떤 고의나 뭐 과실 여부랑 별개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인자 책임 원칙,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 국민들이 다 협동해서 환경 보존을 해야 된다는 협동 원칙,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 그 다음에 정보 공개 및 참여 원칙. 정보 공개 및 참여 원칙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 보면 뭔가 주민 참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권. 환경권은 옛날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일조권이 시험 문제 한번 나오는 바람에 그때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일조권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올 테니 걱정을 하지 말아라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엄청 욕을 먹으셨다고 해요. 저도 근데 일조권을 낼지는 몰랐는데 일조권이 나왔으니 앞으로 뭐 비슷한 게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환경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환경권은 우리 국민들이 뭔가 헌법에 보면 그 규정이 있잖아요. 헌법 35조에 보면 뭔가 국민들은 모두 쾌적한 생활에서 환경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관련해 가지고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양한 법률들을 통해서 이 환경권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보면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요. 2006,711 결정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하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긴 하지만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헌법 제35조죠. 영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규정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법자가 무언가 국민들이 환경권을 갖다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내용의 입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혹시 헌법소원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권이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제 그 헌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입법 부작위로 인한 그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거에서 환경권을 갖다가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권이 구체적인 권리성이 있느냐, 환경권을 갖고 직접적으로 내가 환경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으니 뭐 손해배상을 상대방 다른 사인한테 구한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고 이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가 있는가, 사인 간에 직접 작용을 하는가랑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는 유지 청구죠. 방해배제 청구. 그래서 환경권이 사인 간에 직접적으로 인정한다면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환경권이 사인 간에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다른 규정을 통해서만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다툼이었고 이게 하급심 판례랑 상급심 판례가 서로 다르게 판단했던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뭐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조리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권에 기해서 직접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었죠. 이게 아마 그 봉은사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봉은사 근처에서 이렇게 뭐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또 부산대학교도 아마 그 옆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서 뭐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이렇게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권에 기해서도 방해배제 청구를 했었던 사건이거든요. 공사금지 가처분 이런. 근데 그런 사건에서 하급심에서는 환경권에 기해서도 방해배제 청구가 된다라고 가능하다라고 봤었는데 여기 954-23378 이건 부산대학교 사건이네요. 954-23378 판결을 보면 방해배제 청구는 환경권에 기해서 할 수는 없고 하지만 환경권이 아니라 민법 제217조 제1항 뭐 유사한 것인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그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권 그런 우리가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대법원 입장은 헌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유권이나 기타 유사한 물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러려면 우리가 소유권이라 혹은 적어도 점유권이 있어야지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환경오염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럼 우리가 그 어딘가에 거주하거나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 그 환경상 피해에 대해서 방해배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뭐 오다 가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 근처에서 뭐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상 피해를 받는다고 해도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물권이 없으니까요. 그런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있습니다. 환경권에 기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권만 인정되는지. 어쨌건 대법원은 환경권에 기해서는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하급심 판결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집었었죠. 여기 판례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권의 성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게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권만 과연 되어야 되는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교수님들 중에서는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하자는 입장도 많이 있어서요.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판례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로 끝나지 말고 그런 학설도 있다. 그리고 뭐 사견으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판례 입장이 맞는 것 같다 쓰셔도 되지만 어쨌건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 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정한 입장은 쉽게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환경 관련 법률, 60개가 넘는 환경 관련 법률에서 환경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이시죠. 환경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법인에게 환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한다. 근데 일부 이제 학자분들 중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환경권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실제로 환경 소송들 보면 이제 환경단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에서 기획 소송으로 들어간 소송들을 보면 원고에 그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갖다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미래 세대가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환경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세대를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황금박쥐라든가 도롱뇽이라든가 이런 소송들도 있었잖아요. 도롱뇽으로 해서 뭐 도롱뇽이 천성산 터널을 뚫으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도롱뇽을 대신해 가지고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제기한 사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민법 시간이나 민사소송법 이럴 때도 나오지 않나요? 그 얘기?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민재실 교수님이 그 천성산 사건 주심 판사님이셨대요. 처음에 도롱뇽 그걸. 그래서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한 1년 정도 막 해외 논문도 엄청 찾아보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재판부로 옮기고 나니까 새로운 재판부가 바로 각하해버리더라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막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되게 쓰잘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외를 보면 도롱뇽이라든가 황금박쥐라든가 이런 어떤 좀 그런 인간이 아닌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 일정한 케이스에는 동물들을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쪽에서 대리해서 동물들이 그런 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개발을 멈춰달라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법상에서 보면 도롱뇽이 원고인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환경법적인 어떤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는 거고 뭐 교수님들이 정말 뭐 나중에 정말 시험 문제가 낼 게 점점 없어지면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뭐 문제를 내지 말란 법은 없어서 아무래도 최근 이런 뭐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의 어떤 기조가 점점 학설이나 이런 것보단 판례라든가 법조문에 기해서 명확한 답을 내는 게 기조긴 하지만 옛날 문제들 생각해 보면 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가능하다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새만금 사건에서도 그 미래 세대를 원고로 집어 넣었었거든요. 뭐 각하가 되긴 했지만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그래서 아예 없었던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되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미래 세대도 원고로 넣어서 혹은 도롱뇽도 원고로 넣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당연히 각하지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얘네는 인간이 뭐 얘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거나 도롱뇽은 인간도 아니니까 당연히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논리로 환경권을 사람이나 동물들한테 환경권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고 뭐 그런 견해로 봤을 때는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 입법 체계상에서는 원고 적격이 부인될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써주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판례를 인용할 때 결론만 인용하는 것보다는 그거랑 관련된 뭐 학설이라든가 아니면 판례 내용을 인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그렇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강의를 한번 다시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재수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들어보니까 제 동생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 제 동생 목소리가 되게 구리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성대 수술을 해야 될지. 근데 어쨌건 짜증나는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고, 또 제 목소리가 되게 졸려서 옛날에도 막 친구들이 잠이 안 오면 저한테 전화를 막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막 한 15분 있다가 막 자고 막 저한테 아무 얘기나 막 해보라고, 아니면 책이라도 읽어보라고 막 이렇게 그랬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짜증나는 목소리 됐더라고요. 목소리 관리를 잘 하십시오. 저도 강사를 이제 한 17년 넘게 했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뭐 학원 강의나 과외 강의를 쭉 했었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망가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많이 변했는데, 네. 변호사는 법정에 나갔을 때 뭔가 목소리가 좋아야 돼. 뭐 좋으면 확실히 좋거든요. 목 관리를 잘 하시죠. 자, 되게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일조권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조권은 여러분들은 다 좋은 집에 사시나요? 햇빛이 잘 드는? 저는 대학교 때 반지하에 살아봐서 일조권의 소중함을 좀 아는데, 이게 햇빛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집에 막 곰팡이도 피고 습기 차고 막 빨래도 잘 안 마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막 우울해지고 뭔가 사람이 그렇대요. 그래서 실제로 막 우리가 옛날에 보면 북유럽 사람들은 뭐 좀 우울하고 뭐 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햇빛을 그렇게 많이 못 받으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5호선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땅 밖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하철을 운행하다가 나머지 노선들은 보면 다 뭐 한강다리라도 건너면서 한 번씩 넘어오는데 5호선 하저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한 번도 땅 밖으로 안 나오는, 그래서 5호선 기관사분들이 실제로 다른 호선 기관사분들에 비해서 좀 우울해하는 우울증 경향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햇빛은 그만큼 우리 사는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태양광선을 충분히 쐴 수 있는 권리라는 건 되게 좋은 뭐 중요한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느냐가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제가 1년 반 전에 이사를 왔는데 3억이었는데 지금 5억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아파트 가격이란 게 막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엄청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실제로 뭐 여기 멀쩡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처음에 막 7억 정도 했는데, 그리고 뭐 주변의 아파트도 뭐 7억이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근데 요 앞에 더 높은 엄청 큰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햇빛이 잘 안 들게 돼서 여기는 7억 1천으로 올랐고 여기는 10억으로 올랐으면 요 아파트 단지 사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지금 요 옆에 아파트는 바로 막 지었을 땐 가격이 똑같았는데 얘 때문에 난 1,000만 원밖에 안 오르고 얘는 3억이나 올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들을 하죠. 실제로 일조권 관련 소송에선. 그래서 아파트 가격과도 되게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높이나 아니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여러분이 그걸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조문을 주겠죠. 만약에 문제 푸는데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셔도 된다. 그다음 다 이런 것도 잘 모르셔도 되고. 자, 그래서 그 건축법 규정에 보면
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되고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법원에서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동짓날 총 4시간 이상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돼야 된다를 어떤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잖아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여기 법에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조방해와 수인한도,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갖다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성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일반적인 환경소송하고 큰 차이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가지고 수인한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법원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조 피해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일조 방해를 갖다 막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얘가 지금 내 햇빛을 막고 있으니 상대방이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권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소멸시효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건물이 일조권 침해가 너무 심해서 철거돼야 될 정도로 이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매일매일 새로 진행하지만 그게 아니라 철거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손해배상 정도 해줄 정도로만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멸시효는 그 건물의 어떤 외벽이라든가 그런 게 완성이 됐다거나 혹은 준공이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이 철거돼야 될 정도로 위법한 건물, 막 햇빛을 너무 많이 맞고 있어가지고 옆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면 매일매일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든가 공사 금지 청구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해줬으니 이 건물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건물을 이제 짓고 있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가 있고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를 짓고 있을 때 사실은 요걸 갖다가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뭔가 분양할 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뭔가 설명이 안 됐다든가 뭐 이랬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판례에서는 뭔가 이런 건물이 지어진 것 자체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알려진 건축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일부 일조권 방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몇 건의 사건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대로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건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걸 본다고 해갖고 그걸 뭐 잘 알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뭔가 주죠. 분양을 받을 때. 그럼 막 이거 줘요. 이것저것 주는데 그걸 막 열심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조권이 요만큼 침해받겠구나 이런 걸 예상하지도 못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건축 계획대로만 잘 지어졌다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건물을 틀어버렸어요. 짓다가. 근데 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제가 좀 검토해본 바로는 손해배상을 받긴 힘들겠더라고요. 그 분양사로부터 뭔가 채무불이행이라든가 하자담보 책임을 받긴 힘들겠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물을 수 있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분양회사나 시공사 상대로도
그 입장은 처음에 어떤 건축 계획대로 건축됐는지 그리고 건축 법령이 위반되지 않았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2006-35865 아까 말씀드린 그 소멸시효 관련된 문제죠. 위법한 건축 행위로 인해서 일조권 방해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언제냐면 여기 보면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일용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피해를 받게 될지 예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민법 766조 제1항의 소정의 소멸시효 3년은 원칙적으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진행한다 그날부터. 근데 만약 일조 방해 행위로 인해서 그 일조 방해를 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건물을 일부나 혹은 전부를 철거해야 될 정도로 피해를 심하게 주고 있다. 철거 의무를 부담해야 될 정도다. 그렇다고 하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자기가 새로운 불법 행위를 매일매일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그 매일매일 새롭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조권 관련된 소멸시효 문제는 이 판례만 알아두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근데 철거 의무를 부담할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 매일매일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 다음 2006도 18409 판결을 보시면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건축 허가 처분 및 건축 허가 변경 허가 처분이 있었을 때 언제까지 그 취소를 갖다 구할 수 있느냐. 뭐 당연하게도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이거를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 공사를 완료해 버렸으면 건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거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완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일 전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건축 허가의 처분에 대해서는 건축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실심 변론 종결이 끝나야지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용 승인 처분도 그럼 마찬가지냐? 사용 승인 처분도 건물 공사가 완료돼 버렸으면 그거의 취소 청구도 불가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사용 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건축 공사가 실제로 완료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용 승인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처분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미 건물이 완료되면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걸로 일조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일조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 승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건물이 다 건축이 완료돼 버렸으면요. 그래서 사용 승인 처분이라는 거는 그냥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불과하지 그걸로 인해서 건축 허가 처분이나 건축 허가 변경 아니 건축물이 갖다 일조 침해를 갖다가 주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용 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일조 피해와 관련해서 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기억을 해두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조권 관련해서 뭐 나중에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그 다음 거 보면 대법원 2003-6460의 판결은 이런 경우에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규정을 해놓은 거고 앞부분에는 보면 수인 한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피해 정도, 피해액의 성질,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본적으로 8시부터 16시 사이 합계 4시간 이상 9시에서 15시 사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냐면 이미 일조 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건물로부터 일조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혹은 피해 건물 자체가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어서 원래도
햇빛을 잘 못 받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부터 햇빛을 잘 못 받았던 경우라고 하면 가해 건물이 신축돼서 그 때문에 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9시부터 4시간 이상, 그 다음에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 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8시부터 16시 사이 한 4시간 3분,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2분, 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바람에 이게 한 5분씩 줄어들어서 3시간 58분, 그 다음에 1시간 57분이 뭐 58분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신축 건물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그냥 뭐 원래부터 잘 못 받고 있었는데 조금 더 못 받게 된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4시간, 2시간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일조 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그런 여러 가지 정도, 가해 건물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한 일조 방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기존에 받고 있었던 그 일조 방해하고 어느 정도로 신축 건물이 일조 방해를 하는 게 겹치는지, 뭐 이런 어느 게 더 전체 일조 방해 시간 중에서 그 방해하는 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4시간, 2시간을 만족했다고 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에 기존에도 이미 햇빛을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판례인데요. 2007-9139. 그래서 뭐 분양과 관련된 어떤 분양 계약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양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부속 서류, 그 다음에 설명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분양 내용을 뭐 이루게 된다. 그러면 보통 그런 걸 다 받았었을 때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면 그런 건축 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됐을 때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수분양자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게 그거 보고 사람들 알 수는 없거든요. 그 건축 계획만 보고는. 근데 어쨌건 네가 계약을 했으면 그것도 알고 계약한 거다. 분양 내용도 어떤 식으로 건축할 건지도 이미 다 알려줬기 때문에 수분양사가. 그러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이 초반에 건축 계획, 기본적인 건축 계획과 관련된 내용하고 크게 변하지 않은 그런 건축 계획대로 건축이 된 경우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살면서 뭔가 일조나 조망이 모두 다 만족할 만큼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축 계획대로 처음에 네가 계약했었던 건축 계획 내용대로 건축이 됐고 얘가 법을 위반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하자담보 책임이라든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일조권까지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공법상 부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